연예계의 살아있는 역사책 김종민과 함께하는 이재만으로. 우리 김종민 씨 이만 가보신 지 2달 만에 벌써 2달. 감독을 잡아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최뿌남입니다, 저는. 네? 아니 저는 심부름 아니에요? 저번엔 심부남이었지만 지금 최근 소식을 뿌신 남자. 예, 따뜻한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한국에 DMZ 있죠? 네. 사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도 DMZ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DMZ라고 하죠. 아, 그래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렇죠. DMZ. 최근에 이 독일 DMZ를 다녀온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다녀오신 분 누굽니까? 네, 제가 최근에 독일 DMZ를 다녀왔습니다. 2주 정도 다녀왔고요. 독일이랑 한국에서 공동으로 제작하는 그 DMZ에 대한 다큐멘터리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주인공으로 와, 엄청나다. 그래서 2,700km를 그냥 차를 타고 이동하고 걷기도 하고 산을 오르기도 하고 거의 모든 독일의 DMZ를 다 보고 왔습니다. DMZ 터를 보고 왔다는 거죠? 그렇죠. 독일의 DMZ 터를 보고 네, 과거의 DMZ. 네. 현재 독일의 DMZ는 많이 이제 다 사라졌고요. 없어졌고요. 지금 여기에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몇몇 곳들을 이렇게 기념비적인 장소로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철책하고 그 장벽의 잔존.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저게 이제 장벽이 진짜 다 있었던 거예요? 네, 저 크기의 장벽이 독일 전체를 가로질러 다 있었고요. 아니 언뜻 보면 낮아 보이는데. 높습니다. 한 3m 정도가 됩니다. 아, 3m나 돼. 찍으셨네요, 그럼. 네, 좀 멀리서 찍었고요. 우리 DMZ는 좀 깊잖아요. 좀 이렇게 2km, 2km. 중간에. 독일은 그렇죠. 150m, 150m. 달려서 갈 수 있는 거리에 DMZ가 있는 거예요. 2km인데. 네네. 저곳은 뭡니까? 저는 감시탑이고요. 저런 감시탑이 한 500m 간격으로 하나씩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감시탑은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DMZ가 세워졌을 때 서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그런 걸 만들어? 동독에서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북한 같다.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너무 똑같아가지고. 동독 지역에 있는 감시탑이고. 이게 우리 식으로 하면 GP죠, GP. 네, 서독엔 저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을 가서 이제 여기가 DMZ였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양떼가 그냥 있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라고 그냥 여기가 옛날에 DMZ였는지 뭐였는지 우리도 그랬습니다. 네,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전혀 모르는 그런 곳인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저희 이제 동독과 서독을 갈랐던 DMZ를 또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DMZ는 거의 불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서독이 갈라졌을 때 이제 DMZ를 만들 때 어디에 지뢰를 매설하고 어디에 부비 트랩을 만드는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다 건져낼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DMZ 같은 경우에 한반도 DMZ는 동해에서 서해까지 250km지 않습니까? 미니멈 200만 발. 200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록을 안 하고. 유실도 되고. 비 오면 흘러다니고. 200년 걸린대. 다 저런 200년. 200년 걸린다고? 200년. 그렇더라도 제발 좀 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 독일통, 독일에서 정말 오랜 시간 공부하신 우리 진희공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독일은 통일 직후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통일 직후 제가 갔을 때는 이미 통일이 됐고요. 장벽도 다 철수가 되고 그런 상태였고 그 독일 사람들은 그 차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밑에 차별이 깔려 있다면 가중처벌을 해요. 그런 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시 베시 그래서 동독 사람들 오스트라 그래서 이스트 오시라 그러고 이쪽 베시라 그러는데 일단은 그 경제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독 기업들은 사실 자본주의적으로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라내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도 예컨대 교수들 중에서 약간 2년 파트를 맡은 사람들은 다 해고가 되고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독의 실업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참 지났을 때도 그 동독 사람과 서독 사람의 임금비가 70% 네, 맞아요.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나 있는 상태고 독일에서 유학할 때 북한 학생들도 좀 있었나요?
그때는 철수를 많이 했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통일됐기 때문에 철수를 했는데 차지가 무너져서. 내가 이제 친구를 초대했거든요. 친구가 파티를 하는데 어학원 다니는 친구인데 장소가 없는데 내가 마침 그때 좋은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잠시. 그래서 그리로 오라 그랬더니 그 친구들 틈에 북한 사람이 하나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치적인 얘기도 슬쩍 해봤죠. 뭐 했더니 다 피하더라고 말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압박 면접. 압박 면접. 아니, 뭐죠? 각자 자기 조국에 입어야 되는 거지. 통일은 지금 길이야요. 그러더라고. 정답이다. 그리고 여기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 사회에 와가지고 좀 뭐 보고 느낀 게 좀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독일에도 거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는 거지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가 패망을 하면서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두동강이 나죠.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동독은 소련이 점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독은 연합군이 통치를 하게 돼가지고 보통 동독은 좀 북한에 좀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서독은 좀 남한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게 그 뭐 통일 전에 동독과 서독의 모습에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이후의 모습 우리한테 더 배울 게 많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 이후에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홀로코스트에 대한 입장, 나치에 대한 입장. 혹은 뭐 경제 차이,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고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동독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 통일 이후에 우리가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인 거거든.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가수도 많이 배우셨을 것 저도 같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러 갔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만갑을 찾아준 또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의 금수저 집안이었고 우리 이만갑의 수년 전에 나오셨던 출연자입니다. 강나라 씨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한 5년 만에 지금 거의 다시 왔는데 뭔가 가출했던 친정집에 다시 온 그런 느낌. 결혼은 이미 딴 데서 하고 결혼한 거야. 오늘 뭐 딴 데 갔다 오셨어요? 가출하고 왔. 네, 가출했다가 잠시 돌아왔습니다. 비슷한 데 갔다 왔어요. 아, 그런 거야. 그 나라 씨가 네네네. 미국에서 무슨 강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 나라에서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네네네.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리고 또 저의 또 탈북 스토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게는 가족 밥상이 흔하지 않다. 우리는 다시 못 먹는 그런 가족 식사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죠. 엄청 그 감정이입하셔서 많이들 울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강연을 하면 좀 조심할 게 있었어요. 뭐요? 이제 관계자분이 얘기해 주시기를 여기에 북한 유학생들과 네, 플러스 보이부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보이부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이분들은 그러면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그럼 같이 들으면서 오고 싶은 거 아니야? 공감이 저렇게 고생해서 근데 미국에도 그 북한 유학생들이 꽤 있어요. 왜? 왜 있지? 어떻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망명자 공부할 아니고? 때만 하더라도 그 유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어떻게 티가 나냐면 이제 코리아타운 저는 LA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된장찌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식당에 딱 가면은 구석에서 혼자 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말을 걸어도 피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 그 식당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이북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편견 아닐까요? 네? 그냥 사람만 이렇게 봅니다. 뭔가 그냥 옷 올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동양이냐? 그럼 노스코리아냐? 오늘은요 이만갑 시크릿 코드 푸른 눈에 이음 기읍 시읒 아버지. 아버지. 어버죠. 어버죠. 이불장? 아니. 푸른 눈에 유병재? 유병재? 자 오늘의 유배자. 유배자 오 말된다 이만갑 오늘의 시크릿 코드 공개합니다 푸른 눈에 월북자 월북자. 지 스스로 갔다는 거잖아요. 월북자입니다 왜? 북으로 헤엄쳐 넘어가려는 40대 남자가 월북할 때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도 한낮에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에서 복무 중이었던 병사 한 명이 사라집니다. 2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DMZ를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주한미군에서 복무 중이었던 병사 한 명이 사라집니다. 2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DMZ를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4살 때 어떤 이유로 미군을 부대를 떠납니다. 37년 동안 여러 가지 쓰임으로 북한에 이용당해 왔습니다. 한잔 가봐. 탔어. 나 어젯밤에 너무 많이 먹었어. I have never regretted coming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지금 그 두 사람은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이었고 각각 1962년과 1965년에 스스로 이제 월북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DMZ를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스스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1965년에 너무나도 추웠던 그해 겨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고요한 DMZ. 남쪽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북측 지역에 설치해 놓은 이 대남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됩니다. This is speaking from north. 갑자기 영어가 들려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오는 방송인데. 북한에서 오는 방송. 그때 당시 경계를 썼었던 대한민국 경계병과 주한미군은 그 방송 내용을 듣고 그랬지. 소스라치게 그랬지. 소스라치게 깜짝 놀랍니다. 왜? 당시의 관측 상황을 기록한 군 기밀 문서를 썬킨 교수님이 갖고 있습니다. 아유, 아주 죽이. 게임 던지고 썬킨 받고. 당시에 진짜 문서예요? 주한미군이 작성했던 비밀 문서입니다. 너 그냥 집에서 쓴 것 같은데? 비밀 문서였어요. 저 손대. 진짜죠? 진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19년 1월 29일 작성이 돼 있고 The speaker who identified himself as Sergeant Jenkins. 그러니까 나는 젠킨스 병장이다.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뭐냐면 미국 제국주의를 심기 위해서다 라고 하고 있고 미국 국민들은 미국 정부에 맞서 싸워야 되고 탄압을 중단시켜야 된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썬킨 교수님이 방금 말해주셨어요. 이 내용에도 우리 측 군인과 주한미군이 놀랐는데 그보다 깜짝 놀랐던 건 그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육군 병장 찰스 로버트 젠킨스의 그 목소리가 북한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심지어 내용조차 자신의 조국인 미국을 비방하는 내용이어서 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월북자 젠킨스, 그가 조국을 신랄하게 비방하면서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게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됐다고 하네요. 그 전화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1965년이죠. 크리스마스를 앞둔 한 일주일 전에 군에 관련돼 있는 친척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너는 잘못되면은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지금 한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으로 파병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죽기는 싫다. 그럴 바엔 차라리 이 군사분기선을 넘어가지고 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1965년 1월 5일 뭐 기록에 따르면 그때 영하 이하의 굉장히 추운 날씨였다고 하는데 DMZ 야간 정찰을 이제 떠나요. 그 당시 동료 병사들이랑 그래가지고 M14 소총을 들고 자기 동료들을 배신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는 여기 한국에 있다 보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간다라고 본 거죠. 근데 젠킨스 병장의 원래 계획은 동독에서 이렇게 서독 군인들이 동독으로 넘어가니까 소련에 망명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 교환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주한미군 입장에서는 난 어디를 가면 소련 대사관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북한에 소련 대사관이 있겠네? 북한에 소련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나름 머리 내가 굴렸네. 평양에 가게 되면은 소련 대사관을 찾아가서 망명 신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젠킨스는 네. 북한에 가서 정착할 생각이 없었던 없었어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평양에 가자마자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대사관에서 거부를 해요. 사실 얘는 감옥 생활 한 거네.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에 베트남 전쟁의 성격이 게릴라전이고 정글 상황이잖아요. 미국으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이었고 당시 미군들은 베트남에 가면 곧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은 젠킨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젠킨스 부대는 파병이 안 됐어. 그러니까 유언비어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레스노 같은 경우는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은 개인사를 보면은 일단은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드레스록이 제일 비극적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척집 저 친척집 전전하다가 이제 쫓겨난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독으로 이제 미군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이혼을 당해요. 부인한테. 거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정말 인생을 헛살았구나. 한번 막 나가보자 해서 간 것이 이제 그 주한미군 DMZ로 들어왔는데 그 약간 이혼당한 그런 그 충격 때문에 이제 그 한국 여성들을 이제 막 만나게 돼요. 근데 부대 밖에 있는 애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부대에서 못 나가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출증을 위조를 해서 나가요. 근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났는데 이제 그 부대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너 한 번 외박 위반했어도 넌 군법 회의에 난 회부를 하겠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드레스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 외박을 했다고 군법 회의에 회부를 해? 왜냐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내가 고하고 못 살 거를 잘 무시했기 때문에 니들이 날 무시하는 거다. 그래가 난 튀어버리겠다 북한으로. 저는 되게 질문이 있는데 정말 궁금한 게 저희는 다 북한이 싫어서 이렇게 탈출을 한 사람들인데 탈영을 해서 그 싫은 데로 왜 갔는지 미국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하필이면 왜 그 안 좋은 우리 목숨 걸고 탈북한 그 북한으로 가서 돌아올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일반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정말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가지고 그다음에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한 일들을 좌절할 만한 맞아요. 일들을 겪고 미국 사회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으로 어차피 뭐 미국에 딱 가야 내 인생은 끝이니까 차라리 저쪽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해서 넘어간 사람이 지금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남북전쟁이 끝난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된 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부는 뭐 개발이 거의 안 된 상태라고 봐도 돼요. 교육적으로나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출구가 어디냐면 군대 입대였어요. 했는데 나름 자유를 찾아서 이제 군 입대를 했지 않습니까? 와보니까 군이 얼마나 또 엄격해요. 엄격하지. 그것도 또 이 DMZ 같은 전쟁터에 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그런 군대가 아니구나라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지옥 같은 미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직진하자. 그러면 과연 북한에 딱 당도했을 때 젠킨스가 받은 북한에 대한 인상은 어땠을까?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열흘이 넘게 북한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강도 높게 신문을 받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웬 주한미군 병장이 그래서 열흘 동안 신문을 끝나고 조그만 집 앞에 당도를 합니다. 젠킨스가 이곳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서 문을 여는 순간 그 집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먼저 북한에 도착한 미군 병사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이른바 월북 선배 3명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3명이나? 총 4명. 그래서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짜 찍은 사진이에요. 네 명이. 4명인데 저꽃 같은 청춘 시절. 흰색 진짜 젠킨스. 젠킨스가 매소해였죠. 고생을 사서 했네. 드레스가 크네. 이미 다 이미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역사의 비극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린애들이 다 집안도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었고
돈 벌려고 주한미군 들어왔다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월북을 했는데 순간에 어떤 방황으로 그 이후로 30몇 년을 그렇게 방황을 했으니 참 안타깝긴 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셋이 저렇게 옷 똑같이 입고 저러고 돌아다녔으면 참 눈에 띄었겠네요. 그리고 되게 숨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옷이 되게 튀잖아요. 이렇게 격자 무늬에 이게 그래요, 장마당에서나 파는 옷을 자유주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입으라고 하면 아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저런 체크 무늬에 저런 컬러풀한 걸 북한 사람들이 잘 못 입거든요.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약간 특별하게 또 저런 스타일로 입히지 않았나. 아무튼 뭐 그래요. 사진 한 장입니다. 너무 황당하게 딱 마주쳤을 때 이거를 환영하기도 뭐하고 그러게. 인사하기도 뭐하고 근데 말통하는 사람 만나서 반갑지 반가웠겠지. 반가웠지. 왜냐면 영어로 할 수 있는 젠킨스가 이제 회고록을 놓은 거 보면 나는 빨리 이북에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난 대사관 통해서 소론으로 가야 되는데 소론은 보이지도 않고 무슨 집에 왔는데 말통하는 사람 3명 있는 거예요. 젠킨스 입장에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왔다 이제 서로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다가 나는 사실 베트남 가기 싫어서 왔다라고 하니까 드레스너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전해져요. 당신은 지금껏 물이 펄펄 끓는 냄비에 한쪽 발만 담그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온 것은 불 속에 몸을 통째로 던져 넣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라고 드레스너가 젠킨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탈북할 때요. 베트남까지 와가지고 베트남에서 어느 길을 목사님이 안내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따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가족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봤는데 탈북자들 한 100명 정도 앉아있고 또 왔니? 이러면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저도 놀래가지고 저도 베트남 왔는데 저는 한국 사람 우리 탈북자들 만나기 전에 한글 간판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 저기 우리 한국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정보가 없을 때 무조건 한글 써 있는 간판으로 뛰어 들어가면 된다라는 정보만 알아가지고 들어간 게 고려 의원인가 거기를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는 북한의 그 의원들 가장 북한에서 고려의학이라고 쓰잖아요. 거기를 들어가서 잡혀간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 브로커가 알려주더라고요. 원래 고려 의원이 고려는 피해. 고려. 보위부 의원들이 이 침 놓는 걸로 위장해서 네,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는 인상가든 들어가길 잘했구나 그랬어요. 어디? 인상가든. 그래서 혼자 온 건 아니죠, 한국에. 468명이. 468명이요? 많이 왔다. 안기고 미어 터지는 줄 알았다. 대박이다. 아니 저희는 468명이 베트남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하고 나서 어머나 숱한 변절자들이 이렇게 타고 와서 아니, 왜냐면. 근데 언니네는 오던 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탈출할 때부터 와 내가 역사적인 일을 하는구나. 평양 출신이 탈북하는 사람이 내가 처음이겠지 하면서 눈물을 쫙쫙 흘리면서 한국에 왔는데 하나원에서 다 같이 뭐 체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아니 똑같이 너잖아. 체조를 해? 저는 혼자 올 때까지는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맞아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와서 유학생 출신인 너가 처음이다 이래서 나는 사명감이 있다라고 딱 역사적인 순간 그 학교 쓰면서 들어갔는데 똑같은 옷을 입은 한 60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 맞아. 아니 뭐 하는 사람들? 맞아 했다. 너는 탈북자. 썸씽인 줄 알았는데 딱 와서 보니까 나스윙이다. 딱 그 마음이었겠네요. 자, 그렇다면 김진 기자님. 미국 말고 우리 국군이 DMZ 넘어가서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질문하실 거를 예측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온 게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 사건은 시크릿 코드로 발제해보려 합니다. 맛배기로만 사건을 얘기해 줄게요. 우리 군이 얼룩한 사례가 참 많았어요. 그러겠지. 몰랐어. 1984년 강원도 전방에 22사단. 고성. 뎃 22사단. 56연대 내무반에 갑자기 수류탄이 터집니다. 그래. 펑. 그리고 총기, 기관총이 난사돼요. 소총이 난사돼요. 그때 당시에 15명의 우리 병사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 총기 난사와 수류탄을 던졌던 장본인이 바로 조준희 일병이었고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수류탄 던지고 월북 도망가요. 이때 우리 군이 취했던 행동이 바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이 조준희를 잡기 위해서 수색대대가 총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게 출동했던 수색대대 중에 일부가 지뢰를 밟고 부상당하거나 사망을 하는데 놀라운 일은 조준희는 그 지뢰를 다 피해서 월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해요. 어떻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운인지 모르겠으나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당시에 고민을 했다라고 해요. 조준위가 그냥 자신이 뭔가 동기가 있어서 넘어간 건지 여기에 끔찍한 참사를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간 건지 아니면 북한군의 꾀임에 넘어가서 북한의 작전 차원에서 우리 군에게 피해를 입힌 것인지를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젠킨슨이 넘어갔을 때도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작전이나 꾀임에 의해서 납북된 거였다면 경우가 다르지. 이거는 미국이 투입해야죠. 그렇지. 아니, 그러면 조준이는 그 이후에는 소식은 없는 거네. 자세한 이야기는 시크릿 코드에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이만갑 한번 딴 데로 쳐내라. 그래도 어떻게 딴 데를 봐요? 그죠? 어찌 됐건 제발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과연 북한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일단 중요한 거는 사상개조가 되죠. 사상개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사상. 자본주의 사회주의 왔으니까 자본주의 물 빼고 그리고 저들의 사상을 먼저 개조하는 게 급선무였겠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세평 남짓한 곳에서 숙박을 시키면서 여기서 사상 개조를 엄청 빡세게 했대요. 주체 사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부자의 혁명 역사 이런 것들을 되게 그냥 세뇌를 시키는데 되게 몰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가가지고 힘들었던 부분이 생활총화하는 부분이 힘들었대요. 혹시 생활총화 아세요? 생활총화? 음란갑 MC면 알아야 돼. 생활총화. 한 주에 한 번씩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반성문 같은 거.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어제 뭐 청소할 때 청소하기 싫어서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잘못을 다 뉘우치고 마지막에 저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장군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친구를 비판해야 돼요. 근데 친구도 우리 희석동무는 장군님의 초상화 앞에서 뒷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반성하세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고 할 때 힘들잖아요. 솔직히 친구인데 막 비판하기가 힘드니까 너는 나 해. 내가 너 할게. 짜고. 이렇게 하는 우리 거예요. 씨가 자아 비판을 한번 생활총화를 저는 쓰레기입니다. 정말까요 이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예. 그리고 젠킨스도 이게 생활총화가 정말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맨날 뭘 할까 이렇게 글씨 써야 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또 일기에 써야 되는데 그것도 지연해서 계속 쓰기도 하고 그리고 도둑질도 한번 하고는 오늘은 이제 도둑질한 거 말하면 되겠다. 이렇게 안심하기도 하고. 생활총화용 도둑질을 해. 오늘 생활총화를. 아까 썬킴 선생님께서 잘못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저희 선생님한테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요? 저희 선생님이 혁명역사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선생님 잘못한 게 이번 주에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뭘 비판해야 돼요? 그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뭐라도 있을 거야. 현명하시네. 젠킨스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 60 Minutes라는 그 시사 프로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몇 번 이제 울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 주체 사상은 무엇인가 쭉쭉쭉 외우는데 외워야 돼요. 그거를 못 외웠다고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엄청 맞았대요. 엄청 맞았대요. 그러면서 그 앵커가 말을 해보라고 했더니 울먹울먹하면서 주체 사상은 약간 음으로만 외운 거구나. 음으로만 외워. 음으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연말에는 나와야 되니까. 아까 이게 당시 나왔던 뭐 도서들 뭐 수령에 대한 어떤 각종 어떤 선전 도서들은 무조건 다 외우게 하루에 10시간에서 11시간씩을 이걸 무조건 외우게 했어요. 맞아.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말을 못하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렇지.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너 때문에 니네 동료 3명도 똑같이 처벌받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좀 글로벌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게 한국으로 또 이제 군대로 이제 파병을 오고 또 이제 북한까지 가가지고 정말 좀 스펙타클하게 좀 이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미국인 신분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살다가 아무튼 온 건데, 군인 신분으로 넘어온 건데, 아까 뭐 사상 검증, 사상
전환을 위해서 교육을 계속 시킨다고 했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미국인한테? 이게 이제 세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세뇌라는 말의 원조가 중국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 포로들을 잡아서 호위자백을 받아내는데 그 사람들을 얼마나 달달했든지 정말 뇌를 씻어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세뇌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싹 씻어내고 여기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을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는다라는 그러니까 인간 개조. 나라 씨는 혹시 몇 살 때까지 딱 그 사상이 딱 박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북을 19살에 했으니까 그래도 한 18살까지는 사상이 있었고. 제대로? 네. 한국에 와서도 솔직히 막 우리 장군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할 때, 야, 우리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 저런 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안 믿었어요, 진짜로. 김일성종합대 1학년 들어갔을 때도 저는 이제 혁명사상에 불타올라서 제가 그 기사였거든요. 뭐 정도 눈이 갑자기 눈이 방금 전까지 안 저랬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누가 이제 자아 비판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동문은 남아서 마지막에 다시 하라. 야, 악질 너무 싫어. 이게요, 북한에서 말하기를 공산주의 사상, 혁명 사상을 그 붉은색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상을 노랑물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혁명 사상으로 빨갛게 물든 사람들에게는 노랑물이 안 들어가지만 노랑물은 빨간물이 든다. 이 북한의 분이에요. 되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 왜? 된다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납득이 되죠. 그렇죠, 맞아요. 교육을 그렇게 해요. 교육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혁명 사상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붉은 사상으로 딱 물들게 되면 그 어떤 적들이 노랑물, 파랑물 다 들어와도 절대로 안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의 사상을 저 노랑물이든 우리의 사상을 저 노랑물이든 왜 나와버려요? 왜? 유입을 시키게 되면 시간상 문제이지 언제든지 빨간물을 들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북한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이 그런 속담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달걀에 사상을 잡으면 바위도 깰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 달걀에서. 자, 이런 거를 만드는 분이 김성민 대표님이었어요. 너무 싫다. 그대로 사상계도. 북한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사람 하나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리죠. 충실성 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계급 교양, 도덕 교양, 역사 교양, 도덕 교양 5개 정도의 주제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 젠킨스 갖다 놓고 이걸 계속하면 할 수밖에 없다. 그건 변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는 진짜 궁금해요. 나 한번 받아보고 싶어. 이런 환경은 아니 그거 진짜 변할 수 있는지 이런 환경은 절대로 안 되고 진짜로 만약 북한에 갔다. 그렇지. 현실하고 또 북한의 공기도 틀려요 여기하고. 맞아. 일단 눈 뜨자마자 앞에 보이는 게 김일 초상화예요. 초상화 딱 있고 옆에 보려면 빨간 글자로 이렇게 말씀들이 써 있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빨간 뚜껑으로 된 책도 사상투쟁 뭐 그런 거 보면서 자아 비판해야 되고 그게 그 동조현상이라고 있잖아요. 그 메트로놈 있잖아요. 땅띵땅 이걸 같은 판에다 올려놓고 움직이는 판에다 올려놓고 다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 처음에 제각각이다가 나중에 딱 가면 맞아요. 이게. 맞아요. 딱. 그러니까 아까 여기 와서도 못 믿는 거는 북한에 있을 때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부 입력이 없어. 내부에서 입력된 거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완전히 굳어진 거죠. 이 사상 개조보다 더 끔찍한 게 있었어요. 이 젠킨스 이 양반한테는 뭐냐면은 미 육군의 상징이 뭐냐면 라이플 2개가 이렇게 X자로 걸쳐 있는 거거든요. US 아미. US 아미요. 이 문신이 있었어요. 문신한 거예요. 문신이 있었는데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매가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문신이 드러난 거예요. US 아미. 그거를 이제 군의관이 없애자. 어떻게 없애냐면은 마취를 하지 않고 가위로 살갗을 해요. 너무 비명을 지르니까 아프죠. 비명을 지르니까 그 군의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취제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영웅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이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다. 어쨌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북한 당국의 굉장히 시급한 어떤 목표였을 텐데 결국에는 쓰임이 생겼죠. 이분들 중에 일부라도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시죠?
그럼요. 이제 바로 영화 출연이죠. 네, 이제 북한 영화 중에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고 있는데 유명한 엄청 영화죠. 유명해요. 그 영화 안에 바로 이 미군들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는 영화가 어떤 느낌이냐면 깜짝 놀라는 프로그램에 매주 나오는 약간 외국인 배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막 영화를 찍은 거예요. 맞아요. 한 번은 뭐 의사 역할 했다가 한 번은 뭐 악덕 지주 역할 맞아요. 맨날 똑같은 얼굴이야. 왜냐면 지금 북한 내에서 외국인하고 외국 생김새의 배우들이 없으니까 돌려막기 하는 거죠. 맞아. 젠킨스가 어쨌든 막 사상 개조 과정도 거치고 시험도 치고 해서 북한의 시민증을 받았다고 해요. 회복에. 근데 이 과정을 거치고 다 평양의 교외에 있는 단독주택들로 다 이제 이사를 해요. 각자의 이제 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 젠킨스에게 연락이 와요. 아, 우리가 좀 영화 프로젝트를 하는데 와서 좀 영화 좀 찍어달라. 뭔가 하고 이제 영화 촬영장에 딱 갔는데 거기에 또 다 와 있는 거예요. 완전 서프라이즈예요, 이거 서프라이즈. 와, 29! 마지막. 맞아, 이게 진짜 북한의 명작이었어요. 교님이 자기 상급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말이요. 이름 유림, 출생지는 평양, 일본 학도병 출신. 북한 표준어로 더빙된 거예요? 네, 그렇죠. 플러스 강도는 당신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총은 절대 안 쏴봤구나 이 사람. 야, 이게 뭐야? 이병이잖아, 이병. 힙합인데 힙합. 이병이잖아. 진짜 힙합인데. Absher was Carl, a subordinate to two evil Americans. Parrish was Lewis, a British officer who detested the imperialist occupation of his native Northern Ireland. 예수 아니야? 예수 그림이 있는데. 북한 영화에 이런 건 정말 드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본모습이라는 그렇죠, 거죠. 맞아. 근데 예수가 나와도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프레블로. 이거 많이 봤지, 사실. 함지소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원산 상공에 수십 대의 미크기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함재기들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어머, 주선 귀만 봐도 진짜 딱. 이거 드레스입니다. 해군 참모 총장 토마스 무어 제독을 찾아주시오. 야, 이 사람들 좀 나름 재밌게 살았네. 대역은 안 끊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방금 나온 영화들은 이제 저희가 북한에서도 많이 봤고 제 세대까지도 유명하거든요. 아, 진짜? 엄마의 세대를 물려받아가지고. 어떤 이제 느낌일까? 이름 없는 영웅에서 켈튼 박사 연기한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찍고 난 후 거리에 나가면 켈튼 박사다, 켈튼 박사 아니야? 막 이런 맞아요. 정도로 사람들이 북한에서 뭐 사인 같은 거 해주고 그러나요? 사인 안 해주죠. 그리고 이제 또 드레스노 같은 경우에는 아서 콕스토드라는 이름의 악랄한 이제 포로 수용 소장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서는 아서 선생인데 아서 선생이라고 아까 총 이렇게 쏘. 불렀어요. 맞아요. 네, 총 이렇게 쏘. 이등병이거든. 이렇게 촬영을 이등병 때 했어. 희진 씨도 기억이 나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 저거 너무 봤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여자분들은 몸에 딱 붙는 군복에 짧은 치마. 그거 이렇게 뚝 찌그러지겠어. 이렇게 벗는 거. 그게 너무 매력 있어가지고 빠지고. 매력 있었어. 미군 여군으로서. 네. 저긴데 인민군은 안 보이고 그쪽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으니까. 옷을 너무 멋있게 네. 그리고 연기를 정말 잘해서 애기들이 그런 사람들 길거리에서 막 울었어요. 네. 무서워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그치. 본인들이 보실 때는 누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서. 와, 이걸 차이를 알아요. 연기력의 차이가 있는 거야. 아니 연기력의 차이라기보다 일단 인기가 어느 만큼 있냐가 이제 저희한테는 그쵸, 다가오는 거거든요. 저희 뒷집에 아줌마는요 아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남편한테 밥도 안 해줘요. 아서아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쓰고 누워서 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어머, 그 정도야? 계속 아서 근데 진짜 잘한대. 시청률 높았죠?
100%지 뭐. 저는 120%라고 보는 거예요. 120%요? 20%는 어디서 온 거예요? 북한은 TV가 사실 뭐 만수대, 뭐 교육 TV 여러 가지 개성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거든요. 조선중앙 TV. 채널이. 한 개 채널에서 드라마 20부까지 저거 계속 나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겠어요. 그렇지. 이 친구들 좀 오래서 봤겠지만 저는 20대에 봤는데 내가 생활이 안 보였어요. 오직 저거만. 저거 어떻게 정치지도니 보라고 할까 말까. 저 시간에. 약간 우리 요즘 미드 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쭉 왜냐면 1부, 3부, 4부. 사회 전체에 이야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중독이 됐겠어. 그리고 구전까지 북한 영화의 외국인은 다 북한 사람들이 분장을 했어요. 심지어 코까지 분장을 했어요. 그래요? 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 분장을 해놨는데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무섭지. 근데 실제 외국인이 와서 외국인이 쫙 해댄다. 정말로 센세이션. 네.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건 장군님의 이제 품을 흠모해서 맞아. 장군님 빚에 이끌려서 왔다고? 네, 그렇죠. 월북한 맞아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는 와, 그 미제승향이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장군님은 정말 위대하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탈영명이라는 거는 누구도 모를걸요. 지금도 모르. 그치.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 있었다. 이 젠킨스의 이 출연이 얼마나 엄청난 나비효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신문 부신 남자. 신부남. 어디 일보입니까? 동아일보입니다. 채널A. 여기. 네, 여기서 이제 기사가 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어? 여기 이 30년 전 월북 미군 2명 생존 확인. 북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 출연자 60년대 탈영 월북 미 병사 확인.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이들의 신원을 북한 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의 사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아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름 없는 영웅들은 그 썩 전에 방영이 됐는데 96년도에 발견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름 없는 영웅들은 그 전에 개봉했어요? 네. 훨씬 전이겠지. 80년대 후반에 나온 거예요. 보미 씨가 달라졌어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어릴 쓴 때 거예요? 본 건데. 네, 이거요? 네. 이거는 좀 획이 많은데? 이거 재밌다. 저는 그거 있잖아요. 미국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미국의 기자가 뭐 북한에 억류됐다. 그러면 뭐 전직 대통령이 가서 막 데려오고 어디에도 우리 뭐 군인을 모하면 복수하러 가고 이러는 게 미국의 캐릭터로 알고 라이언 일병도 구하고. 다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왜 이제 미군들이 이제 북한에 넘어갔는데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 찾냐라고 하셨잖아요. 그 디스그레이스라고 해요. 약간 불명예죠 이게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그 이후에 분단 과정도 그렇고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죠.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처리를 해놨냐면 공식적으로는 MIA로 처리를 해놔요. Missing in Action이라고 해서 근무 중 실종이에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니 근데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의미는 남달랐던 것 같아요. 뭐예요? 왜냐면 젠킨스를 낳아주신 어머니. 엄마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는 30몇 년 만에 아들이 저기 그래도 저렇게 살아있는구나를 영화가 뒤늦게 공개된 걸 보고 종민 씨가 찾아온 이 기사를 보고 뒤늦게서야 아들의 생존을 안 거예요. 얼마나 짠해 이게. 나이 먹은 아들을. 젠킨스의 어머니는 이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는 영화를 정말 한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봤대요. 아들을 보려고. 내 아들이 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북한이 좋은 거지. 70년대 중반부터는 소위 공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쓰겠다고 외국인들을 납치해 오는데 이 사람들은 60년도에 북한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자발적으로. 이거 수용소에 보낼 수도 없고 농촌에 가서 일 시킬 수도 없고 애매해서 말씀드린 평양시 주변 변두리에 놔뒀다가 김정일의 이제 영화예술원에서 외국 영화들을 직접 출연시키는 영화를 만드는데 쓸모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영화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4명의 역할, 영화 배우
그치나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었나요? 다른 게 있었습니다. 어떤 놀랍게도 있었어? 있었어요. 뭐지? 뭐가 있어요? 네 명한테 다 기회가 간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좀 영어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학생들한테 영어 교육을 시켜서 원어민 교사가 없으니까 원어민 교사 너희가 제 발로 찾아왔으니까 원어민 교사 좀 해라. 해가지고 정말 그 압록강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 이제 영어 원어민 교사로 채용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압록강 대학이 뭐 하는 대학이냐면 수상한데 이름이? 그 정찰총국 소속이에요. 단체 파일을 만들고 간첩 만드는 그렇죠. 간첩 만들고 북한의 암호 체계를 만드는 대학이 바로 압록강 대학.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이 그 압록강 대학을 이제 가봤는데 외국어 학부에 이제 원어민이 한 명도 없더라.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원어민 교사를 그 데려와라. 근데 마침 젠킨스와 드레스녹이 있었네. 그 데려와서 영어 교사를 시켰는데 젠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되게 느려요. 그렇지? 아이 하와이. 영어 교사가 안 돼. 이거를 간첩 교육을 시키려도 간첩이 와서 여기가 어디요? 이런 말을 하지. 뭐 어떡해. 참 써먹기 애매한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렇지. 수혜 씨. 네. 아니 북한에 있을 때 뭐 대남 연락소 이런 데 있었죠? 네. 거기가 간첩들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아닌가요? 네, 거기 맞습니다. 근데 그쪽에는 이제 원어민 강사라고는 따로 없고 다 키워진 사람들만 있는 것이었는데 거기 이제 대남 연락소 소장이 일본에 이제 간첩으로 나갔던 간첩 출신이에요. 아, 진짜? 예, 그래서 무역으로 가장을 하고 가서 이제 일본 그 정치, 경제, 문화 비밀을 캐서 이제 보고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본말을 엄청 잘했어요. 그러겠죠. 일본말, 예, 정말 원어민처럼 잘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십니까? 하고 얘기를 이제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본 사람한테서 1대1 가해를 받은 사람이야. 1대1 양성된. 예. 그 사람이 옆에 붙어가지고 해안은 뭐 물론이고 일본의 그 정치, 경제, 문화, 유행,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제 성문화까지 하나부터 10까지 그거를 왜 다 가르쳐, 성문화를? 간첩들을 뭐 한국에 보내고 뭐 일본에도 보내야 되는데 70년대 중반부터는 대남 활동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는데 김정일이 지시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을 납치해오라. 한국 사람들 납치해오라. 그래서 끌려간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이 가서 카드 쓰는 거, 정치, 경제, 문화. 그러니까 1대1로 그냥 교육을 주는데 혈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활용돼요. 네, 연락서.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북한이 스파이를 낳아서 길러라 라는 지령을 내렸다는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정확히 내렸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설명해 줄 분 있나요? 이게 사실은 북한에서 실제로 이들에게 외국인과 결혼해서 혼혈을 낳아라. 이들이 누가 이들이 이 4인방에게 야 이들의 2세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상적으로 사로잡아서 우리 스파이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회고록 등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전원들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첫 번째 단서 북한이 이들에게 강제로 결혼하게 짝을 지정해줘요. 이게 참 황당한데 월북자와 납북 여성을 매칭시킵니다. 당시 북한 정권은 일본인 여성도 납치하기도 하고 맞아요. 루마니아 여성을 납치하기도 하고 맞아요. 레바논 여성을 납치하기도 하고 태국 여성을 납치하기도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들 그 월북자 4인방에게 각각 다른 국적의 여성들과 매칭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들은 2세들은 평양에서부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자라니까 평양말도 잘하고 김일성 장군님의 사상교육도 받고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사상 개조를 할 필요 없이 아예 뿌리부터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일종의 스파이로서 그렇구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황당하고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되게 소름 끼치는 그런 실험을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사진 하나를 또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많이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야, 자. 드레스녹과 결혼한 네. 정민 씨가 대단한 정보력이에요. 예, 바로 드레스녹과 결혼한 북한에 납치된 루마니아에서 이름은 도이나 분배야. 너무 예쁘다. 근데 왜 이분은 왜 납치했고 어떻게 납치된 이거는 그 루마니아 출신의 도이나 분베아라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1978년도에 납치가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누구의 주장이냐면 이제 이 도이나 분베아의 그 가족들이 이 사진을 보고 우리 딸이다, 우리 누나다라고 주장을 한 얘기인데
일단 추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노이나 분베아가 루마니아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는 조각가였다고 해요. 조각가였는데 이탈리아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탈리아로 이주를 합니다. 결혼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남자와 살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이제 루마니아에 전화를 했다고 해요. 일단은 그 어머니랑 남동생 2명이 살고 있는데 돈도 붙여주면서 약간 소녀 가장 역할을 한 거죠. 돈도 붙여주고 뭐 잘 지내냐 2주에 한 번씩. 근데 마지막으로 가족이랑 통화했을 때 이제 도이나 분베아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한 이탈리아 남자가 접근을 했는데 일본에서 전시회를 열어준다고 한다. 일본에서 전시회가 만약 열린다고 하면은 앞으로 돈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엄마. 이게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이 일본에서 전시회를 기획을 할 것이라고 거짓을 했던 북한 공작원에 끌려간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네, 저 도이아 분베아 여성과 드레스너기 결혼했잖아요. 그 사이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보시죠. 아들까지 있어. 아들도 있어요? 이 부부. 인민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대박. 저는 제 이름은 테드 드레즈나크이고 드레즈나크. 조선 이름은 홍순철입니다. 홍순철. 네. 여기는 제임스 드레즈나크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말 또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홍철. 홍철 외자. 말 진짜 잘하시는데? 홍 자체로 하면 붉은 홍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붉은 홍에서 순철 이름. 뭘 그렇게 달았단 말입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 자식들 이름들도 다 홍가로 나갔습니다. 네. 다음에 오면 홍순철 선생 찾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해도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까지. 북한 말을 너무 잘해요. 신기하다. 저는 1980년 12월 13일 평양 산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 산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크나큰 배려 속에서 외국어 학원을 거쳐서 평양 외국어 대학 평양 외국어 학원 졸업하고 평양 외국어 대학도 다녔습니다. 여기가 나름 성분이 좋으니까. 그러네요. 유명 배우 아버지. 외고대학 쉽게 다녔겠다. 그렇지. 아버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다면은 우리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 다하는 그런 충성동 효자동이로 참다운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도 그 길을 계속 빛내어 나가게끔 잘 키우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유언으로. 네. 미국의 피주를 받은 인민군대로서 느끼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느 군대를 볼 때? 남쪽의 군대를 볼 때. 가련한 생각이 듭니다. 뭐? 어머. 예를 들어 우리가 통일된 강토였더라면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 군인 한 명 한 명이 어떤 군인이 됐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지키는 군인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뭡니까? 호소하던 말입니다. 미국의 꼭두각시질이지. 저는 100% 확신하는데 지금 진심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 또 우리 대원수님들 이분들 속에서 살아온 우리 모든 이 따뜻한 사랑과 정, 배려 이걸 마음속에 안고 오직 그분께 충성 다하는 이 마음 하나만을 안고 살아오는 것을 삶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아니 북한말을 이렇게 잘한다고요? 저는 한국말 쓰는 외국인들 많이 봤는데 처음 봤어요. 북한말 쓰는 분은. 근데 진짜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북한말 잘하는 외국인 본 적 있으세요? 오히려 저 사람이 너무 완벽하게 잘해가지고 간첩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말이 그냥 우리는 북한말로 통일하지만 평양말. 평양말이 완전 평양말이 이제 남자들 말투가 또 따로 있어요. 맞아. 남녀가 달라. 남녀가 다른데 어떻게 말하냐면 야 이거 있잖아 이거 저 술 좀 하나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평양말이에요. 김정민 대표가 지금 평양말 쓰잖아요 아직도. 아 그래요? 저 아들보다는 말 되게 못해. 아니 이제 바꾸셨지. 평양말로 하면 얘네 우리 동네 살았단 말입니다. 아니야.
말이 비슷해. 아니 저기들끼리도 비슷한데도 모르는데.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알아? 평양 말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진짜 군인 말투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뭐 이랬단 말입니다. 이랬더니 장군님 품속에서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사회악이단 말입니다. 사회악이단 말입니다. 이게 북한 군인들이 아니야. 그게 군인들이 아니고 잠깐만. 북한군은 무조건 자기들끼리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 무조건 문화어를 써라고 하거든요. 문화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평양말이에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썰라썰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함경도 사람들은 무조건 앞에 말하게 되면 야 군인 말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평양말인 거예요. 그게 문화어다. 아, 왜 평양 사람 가만히 있어? 왜? 너 못하지, 그치? 너 평양말 무섭다 못하지? 이거지 뭐. 무섭다 이거야. 해봐. 저 해봐. 이 중에서 평양말 제일 못 쓰는 게 저일 거예요. 해봐. 야, 김대 오빠 빨리 까먹어서 저는 평양말을 못해요. 까먹었대. 야, 너 탈북할 때 그 목사님한테 평양말을 했다지 않았니? 그때는 해봐. 어떻게? 어떻게 했어? 저 평양에서 왔단 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야. 내가 더 잘하겠다 그거보다. 제가 평양 말투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제 와이프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표치수가 더 잘한대요 저보다. 표치수. 내 말이 가다 넘어져. 자, 근데 여러분들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은요. 네. 지금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본 그 겉모습은 서양인인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여지껏 북한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김성민 대표님. 네. 우리 김성민 대표님께서 저들을 아신다고요? 안다고요? 어떻게요? 전에 내 평양 말을 좀 해볼게. 네, 평양에서 해보라요. 살았고 이민군 같은 때이었던 군인으로서 얘기할게. 쟤네 우리 동네에 살았죠. 어디요? 우리 동네가 작가 아파트, 예술인 아파트, 외교관 아파트에 있었는데 어디지? 얘네가 외교관 아파트에 와가지고 얘네가 아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얘네가 이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얘네 경력을 보면 나하고 같이 경상유치원. 어머. 계속 같이 그렇게 우리 한 동네 살았으니까 평양 대동문인민학교. 좋은 데 갔네. 평양 나랑 용광중학교. 똑같아. 그리고 외국어학원. 예. 얘는 그냥 오리지널 평양 사람이야. 오리지널 평양 사람이고 완전 충성스럽게 자란 애들이에요. 근데 말하잖아요. 우리 동네 애들이 아버지가 선물 그 김정일한테 선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맞아. 자랑거리거든. 그 동네에서. 네. 얘는 그 선물 받고 살았다잖아. 맞아. 아이 때부터 그냥 똑같이 북한. 엄청 잘 살았지, 외국어는 여기는. 학원에 가서 배운 애들. 얘들이 그 외부에 나가보질 못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충성하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 이태원도 없고 거기는 무슨 사이판도 안 가봤어. 요 영상은 김정은 집권 후에 찍힌 영상이고요. 김정은 그 집권 이후에 우리 방송도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막 이 전체 영상을 보면 사회자가 묻고 막 자유스럽게 웃고 농담하고 하는 영상을 최소한 편집 없이 그대로 방영을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위에 야 나는 아버지 뜻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자유롭게 방송할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진정성과 리얼리티가 더 돋보이는 거죠. 야, 우리가 보면서 그랬잖아요. 저 형제들 진심일 것 같아. 120% 진심일 것 같아. 김정은이 이걸 노렸던 거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특히 드레스녹을 각별하게 챙겼다고 해요. 그래서 드레스녹이 60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환갑. 김정일이 환갑 축하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최고의 사랑이 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외신 기자들이 가끔 이제 평양에 오잖아요. 그럼 꼭 이 드레스녹을 만나요. 선전 효과가 있지. 왜냐면 드레스녹이 평양에서 불행하게 살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신 기자들이 왔을 때 제일 선두에서 외신 기자들이랑 인터뷰를 꼭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드레스녹.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 했다고요. 선전 효과가 있다. 아니, 내가 뭐 미국으로 돌아가봤자 잡일이나 하고 있었고 내가 미국에서 있었으면 애들 대학이나 보냈겠냐고.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대동강변에서 낚시하면서 평양 주민들이랑 그 얘기하잖아요. 아들은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외국어 대학 3학년. 무슨 말을 배워요? 영어. 너무 웃긴 게 자기가 가르치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배워요. 이런 말 하죠. 그러네, 자기가 가르치면 되죠. 완벽하게 평양 사람이 된 거죠. 빨간 물을 제대로 먹이구만. 그래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and by the people. Everything would be built and done
in the city under the teachings of the great leader. Was Arthur Cockstead, the brutal commander of a POW camp. 나는 내가 지거하는 정부가 당신의 기대에 오그라질까봐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나야 군인이 아닙니까? 우리의 많은 과학과 기술과 함께 더 많은 원천들을 찾아내야 한다. Happy birthday to you. Everyone has to adapt themselves to their life. It's no difference than a man in society, a young man. He goes in the military. So it's the same with leaving one country and going to another country. One has to adapt himself. I have never regretted coming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자, 지금까지 우리 드레스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젠킨스는 과거 시점으로 잠깐 돌아가서 젠킨스는 과연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젠킨스도 이 전략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 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약간 독수 공방을 해요. 한 다음에 1980년 어느 날 집 밖에 누가 와요. 문 열어보라고 동무. 문을 여니까 북한 관리와 한 아름다운 동양 여성이 서 있었는데 21살의 일본인 소가 히토미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 젠킨스가 나중에 이제 그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를 보니까 소위 말해서 첫눈에 반했대요. 영어로는 I wouldn't let her go라고 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일단 경계를 하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알죠. 그 전략 결혼이라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말도 잘 안 통하고 전략 결혼인 걸 알기 때문에 약간 거리도 두다가 이제 약간 이제 결혼이 생활이 정의 생활로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너는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북한을 오게 되냐라고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는데 그때 이 와이프인 소가 히토미가 어떤 경로로 북한에 오게 됐는지 그 경로를 밝힙니다. 네, 이제 소가 히토미는 2년 전 19살이었을 때 일본에서 쇼핑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북한 공작원들을 납치해 당한 거죠. 네. 결혼간? 납치해 당하고 그렇게 젠킨스와 히토미는 이제 북한 정부에 의해 반강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엔 젠킨스가 가르쳐 주면서 둘이 사랑을 키워서 이제 만난 지 40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젠킨스 해거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을까? 지금도 잘 모르겠다. 겉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에서 완전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매우 고독했다. 그래서 강한 끈이 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둘이 거기서 만나서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도 뭔가 또 이 둘은 그래도 사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 장면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어떡해요? 어떻게? 레디. 액션. My sweet honey, my sweet honey. 우리 씨가 젠킨스예요? 알겠다. 뭐야? 베이비 히토미, 드디어 오늘이 우리의 첫날 밤. 투나잇만을 손꼽아 기다렸소. 자, 그럼 얼굴 되게 빨개진다. 자, 어디 그럼 평양 전력을 한번 아껴볼까? 불 끄자고. 그것도 쉽게 말하지 좀. 이거 심각한 얘기다. 첫토마테 젠킨스상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 생각에 불을 못 끄겠습니다. 오 마이 히토미.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에? 어떻게 됐을까? 매일 밤 굿나잇 인사를 각자 나라 말로 합시다. 굿나잇을 일본어로 뭐라고 합니까? 재밌네.
어야스미라고 합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어야스미. 마이 러블리 히토미상 오야스미. 젠킨스 상에도 제가 영어로 인사할게요. 굿나잇 젠킨스. 아니, 청력방은 이제도 잔 거야? 뭐야? 아무 없어 그리고. 오야스미. 아무튼 말은 안 통하지만 어떻게든 둘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상황이 어쨌든 간에. 언어를 바꿔가면서 그럼요. 계속 뭔가를 느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의 서로가 거양을 구려하는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거양을 잊지 말고 우리 강하게 살아보자. 살면서 예쁜 두 딸도 태어났다고 해요. 역시. 그러면은 이 딸들도 미국, 일본 혼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한에서 이 스파이로 좀 이용하려고 좀 타깃이 된 건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딸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즈음에 검정 양복을 입은 북한 간부인 듯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두 자녀들을 모두 평양 외국어 학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 같으면 막 기뻐서 막 확 날아대는데 젠킨스는 요거 우리 딸들을 공작에 써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눈치를 챘다고 해고록에 쓰고 있어요. 김연희 경우도 그렇고 이게 참 이렇게 쓰자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김연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양 외국어대학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젠킨스도 그걸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의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 딸들을 지금 평양 외국어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딸들을 스파이로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북한 간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소녀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혁명가로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했다는 것은 대놓고 딸들을 이제 스파이로 키우겠다 이 말인데 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평양 외국어대학에 딸들을 보낸다고 하죠. 네.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어떤 상상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런 방법도 검토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싶은 게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간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첩보사에 보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 사회주의 국가도 스파이를 내려보냈는데 제3국의 신분을 위장하고 상대 국가의 스파이로 가장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대부분이 다 들통나요. 왜냐하면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데 덜컥하니 월북자들 사이에서 2세가 종류별로 나왔잖아요. 아시아계 미국인, 아랍계 미국인, 뭐 루마니아계 미국인도 나왔으니까 이들의 소질 여부를 떠나서 북한 입장에서는 야 이걸 어떻게 한번 좀 스파이 자원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생각,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는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요. 예. 자, 그래서 과연 젠킨스의 두 딸들은 북한의 간첩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젠킨스, DMZ를 건너가지고 65년 겨울에 넘어왔는데 그날 이후 37년 동안 여러 가지 쓰임으로 다른 그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북한에 이용당해 왔습니다. 그 인생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오는데요. 뭔가 있어. 북일 정상회담. 이때 이제 고이즈미. 아하. 이때 고이즈미 고개 한번 안 숙이면서 정말. 同委員長は過去に北朝鮮の関係者が行ったことを率直に認め遺憾なことでありお詫びすると述べました。 굉장히 엄숙하게. 이야. 와. 2002년 9월 17일이었습니다. 젠킨스 부부에게 드디어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온 날이에요. 조선중앙TV를 보고 있었는데 바로 일본의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평양에 온 겁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그때 당시에 북한이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있었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바로 일본인 납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합니다. 그게 북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고 그다음에 또 우리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고 그러잖아요.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뭔가 돌파구를 쉽게 말하면 대립 봉쇄책을 뚫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던 시점이고 북일 대화가 북일 외교 정상화가 굉장히 시급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일본이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사과하고 배상해라 식민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납치 문제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안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솔직히 이제 일본의 납치 그 문제에 그 인정을 할 것인가? 근데 바로 인정을 해버려요. 13명이 납치됐는데 그중에 8명이 이미 사망을 하고 5명이 남아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아까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책임이 아니라 일부 망동주의자들이 7, 80년대 그 간첩을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무리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사죄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젠킨스의 젠킨스가 히토미. 젠킨스는 일단 북한 방송으로 봤어요. 고이즈미 총리가 지금 평양을 방문한 것을. 근데 방문했다라는 그냥 단신 정도로 나오니까 이건 뭔가 아니다. 뭔가 다른 얘기가 있었다. 해가지고 옷장을 열어요. 숨겨 놨던 중국제 라디오를 꺼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자유아시아 방송이랑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소리 방송은 잡히니까 맞아요, 잡혀요. 잡히죠? 잡혀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BOA 방송을 트니까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의 납북자 문제가 거론이 됐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 히토미 얘기가 나오면서 히토미는 탈영 미국 주한미군 탈영범 출신으로 보이는 젠킨스라는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 드디어 이 북한을 탈출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느꼈는데 일이 참 영화처럼 풀리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이튿날 이제 그 일본 대표단이랑 그 히토미랑 만나요. 만난 다음에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그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들 송환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영화처럼 일이 풀리는 게 뭐냐면 일주일 후에 북한 당국이 이제 히토미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1,000를 줘요. 원래 원칙은 2주 있다가 일본 갔다가 2주 있다가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원칙은 형태는 그렇게 만들었죠. 원칙은 2주 동안 고향 방문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1,000를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선물 사라. 특히 $300 정도는 좀 풍성한 선물을 사라 했는데 이 히토미가 뭘 하냐면은 머리 파마하고 몇 개 선물을 샀어요. 그러니까 근데 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국에. 딱 보니까 너무 허접했던 거지. 이게 뭐냐고. 일본 갈 때 좀 뭐랄까 있어 보이는 라고 하면서 와인 40병을 딱 선물했는데 들리는 뭐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은 김정일이 와인셀러 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여기서의 비극은 히토미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할 수 잠시나마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의 남편 젠킨스는 일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딸과 젠킨스는 평양에 남아 있어야만 하는 비극이었던 거예요. 일본으로 떠나기로 한 날 히토미가 남편에게 잔소리도 했다고요. 나 없는 동안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당장 2주 뒤에 돌아올 사람처럼 일본이 보낸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떠났는데 문제는 젠킨스와 두 딸이 엄마가 돌아올 것만을 손꼽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북한 지도원이 찾아와요. 문이 열려요. 이 표정이 벌써 아닌 거예요. 뭔가 안 좋다. 22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동무 이런 식으로 끝나서 유감이요. 아무래도 부인은 꼭 두 번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소.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보해요. 일본에 방문 중인 5명의 납치 피해자들을 일본 정부가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차 북일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고이즈미 총리가 다시 평양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젠킨스를 만납니다. 이제 젠킨스를 만났는데 젠킨스가 따져요. 우리 와이프 돌려달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은 자기도 일본에 가고 싶다,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는데 여기서 북한 당국이 뭘 하나 딱 보여줘요. 뭐냐면 잊었냐? 너는 미군 탈영병이다. 만약에 지금 다시 미군에 잡히면은 life sentence without parole이라고 해서 이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거든요. 너는 종신형을 살게 될 것이다. 탈영병. 그래도 공화국을 떠날래. 맞아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요. 고이즈미의 2차 방북 이후에 북한은 제3국 인도네시아에서의
아내와의 만남을 허락하게 됩니다. 어머머. 어머머머. 자, 인도네시아에서 1년 9개월 만에 진짜 사랑했네. 진짜 사랑이다. 딸 우는 거 봐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되냐?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일본으로 떠난 지 2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9개월, 1년, 2년이죠? 거의 2년, 네. 2년 만에 만나는 건데 진짜 너무 안 돌아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현장에 인도네시아 관계자, 이 자카르타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관계자, 일본 관계자, 그다음에 뭐 젠킨스, 히토미 다 이제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 젠킨스가 이제 선언을 해요. 나 안 돌아가겠다고 북한으로. 북한 관리들이 있잖아요. 순순히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요. 알았어. 그냥 놔준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고. 대박이다. 북한 김정일이는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막대한 엄청난 돈을 내가 그 일제 때 배상금까지 만한 걸 받는다고 했고 일본도 슬쩍 흘렸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아 이걸 가서 무슨 꼬신다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도 약간 툴툴거리면서도 넌 어차피 갈 거야라는 걸 알았어요. 이걸 또 누가 알았냐면은 드레스녹도 알았어요. 또 찾아왔어요 이 사람한테. 어머, 작별 인사가? 너가 지금 가면은 뭔가 다시 못 볼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군은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우리 이제 남은 미군이 너랑 나밖에 없는데 안 가면 안 되겠니? 그냥 딱 잘라서 난 간다. 그래 돌아올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갔지만 네. 자 이렇게 해서 젠킨스는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이야. 운이 진짜 좋았다. And the last chapter of my life. It is here on this side of the island of Sado in Japan that I will hopefully live my remaining days with my wife and children. 자 아내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와 미치겠다 이거. Today, 10:47 a.m. Japan time, Sergeant Charles Jenkins voluntarily surrendered himself and returned to U.S. military control at Camp Sama, Japan.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Sergeant Jenkins will be processed following the standard procedures for individuals who are suspected to have deserted from 결정할 the U.S. Army. 것입니다. 미국으로 가네. After 40 years, I'm very happy to go to visit my mother and my family in America. 어머니가 살아있다고요? 40년 됐는데? 2000. 그 이름 없는 영웅들 영화 보면서 아들의 와. 생사를 확인했던 그 어머니. 엄마 어떡하냐. 90살이 넘었대요. 살아계신 거야 아들 보려고. 40년 얼마나 We just appreciate everything y'all done, how nice you've been to us. 어머니 얼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이제 탈영자라서 기본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이즈미가 따로 부시한테 부탁을 합니다. 좀 이거 좀 정식으로 하면은 오래 살아야겠지만 좀 나이도 드신 분이고 이렇게 좀 대충 해달라. 30일 삽니다. 30일 살고 이제 풀려난 거죠. 그러니까 많이 봐준 건데 그 중에서 재밌었던 건 25일만 삽니다. 맞아요. 30일 빼기 25 하면 5일이 남죠. 5일은 뭐예요? 5일은 모범수로 인정받아요. 저기 석방. 청소 열심히 하셨다. 야, 북한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못하겠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분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면 북한에 건너가셨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연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이분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북한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와 딸들을 만났어. 야, 진짜 사람을 거기서 만났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북한에서의 있었던 삶 그거 너무 힘든데 그게 뭐든 그게 삶의 전부라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흑금성입니다. 알죠. 대북 사업가 등으로 위장한 우리 측 간첩. 놀랍게도 이중 간첩이었습니다. 흑금성 대선 야당 침투 북측 인사 접촉 권유. 아니 이런 존재가 있었어? 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때는 엄청 폭발적인 이슈였어요. 채널 A